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3-26735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한정 승인자가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 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한정 승인자는 한정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 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 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 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 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 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의 기한 순위 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 승인자가 상속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 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 변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4-22141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적극.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참조.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의 개설된 계좌에 입고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를 통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 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를 담당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의 수익 구조나 위험 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역시 집합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4-309430 판결 사건명 예금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무효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및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 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위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 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위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및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및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및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 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 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타 211789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을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을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사망까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병회사는 갑에게 보험 약관에 따른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타 214-169 판결 사건명 방해금지 청구 1. 개별 금고가 새마을 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구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 2,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 처분이 확정되는 날.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새마을금고법 2023년 4월 11일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 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 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개선의 제재 처분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새마을금고법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장은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은 회장이 감독,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 2 및 제74조의 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은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금고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에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 3, 제1항 나아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금고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정하여 제74조의 3, 제2항, 제6호 개별 금고가
회장의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행정 제재를 통한 별도의 통제 장치를 두었다. 셋째, 2023년 4월 11일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된 구새마을금고법,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 2 제1항은 다시 회장이 개별 금고에 대하여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 2 제1항의 개정 규정, 제79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4조의 2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갑 새마을금고에 대한 일반 종합 검사를 실시한 후 갑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을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갑 새마을금고는 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갑 새마을금고의 조치 요구에 따른 제재 처분을 촉구하였음에도 갑 새마을금고는 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을은 그 다음 날부터 갑 새마을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을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을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자 을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 2 제2항에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갑 새마을금고가 을에 대하여 개선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직무 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21867일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 권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의에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 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분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한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한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 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219495 판결. 사건명 업무 대행자 지위 확인 등. 당사자가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 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 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 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다 219649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 대상자가 체결한 이주자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만큼 이주대책 대상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이주자 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 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양대금이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사업 시행자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 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만큼 이주대책 대상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한편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감정 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 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 중 특별 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 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 시행자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 조성 원가가 아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 대책 대상자인 갑과 택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대금을 산정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 택지 중 특별 공급 대상인 265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제곱미터당 택지 조성 원가에서 제곱미터당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곱미터당 정당한 분양 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 한도인 2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 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 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219-931 판결.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 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소극.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법 제371조 제2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 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년 4월 2일자 2025-6793 결정. 사건명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1.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 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의 지배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 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자회사가 국내 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및 외국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 이하 대상 회사라고 한다. 대상 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회사라면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 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지배 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 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 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 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에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 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